자, 반갑습니다. 잘 들리나요? 잘 들리나 보군요. 자, 오늘은 7월 8일 10번째 시간이고요. 자, 이전 내용 관련해서 먼저 질문부터 받고 질문이 없으면 오늘 할 내용 하면 되겠죠? 혹시 물어보고 싶은 거 있으면 물어보도록 하세요. 손실충당금 어디가? 그렇게 말하면 어디서부터 알려줘야 될지 내가 모르잖아. 손실충당금 자산의 차감 계정이에요. 차감 계정이니까 이렇게 매출 채권 밑에 이렇게 차감하는 형태로 따라 나오게 되는 거죠. 자, 케이스 3번. 자, 케이스 2하고 케이스 3. 자, 예를 들어서 내가 2020년 설립된 기업, 자, 그래서 2020년 동안 여러 번 팔았을 테고요. 그죠? 자, 그래서 기말 매출 채권의 잔액이 10만 원이고, 자, 우리 업계, 동종업계는 보통 5% 정도는 회수가 안 되는 것이 일반적이다. 그러면 업계 따라 그죠? 5% 정도가 회수가 되지 않을 것이다 생각해서 5,000원을 손실충당금으로 기록을 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자, 2020년 12월 31일에는 자, 손실충당금 5,000 오른쪽에 그죠? 자, 그리고 왼쪽에는 따라가는 거라 그랬죠. 손상차손은 자, 동일하게 5,000으로 기록이 되면 됩니다. 자, 그러면 자, 손실충당금이 5,000원 있는 상태에서 자, 2021년에는 자, 자, 대손이 확정되면은 우선 손실충당금과 상계를 한다 그랬고, 자, 그래서 케이스 1번은 다음 연도에 자, 대손 확정된 부분이 5,000원 예상했지만 3,000원 뿐이고 3,000원밖에 안 되고 그러면 2,000원이 남아있는 상태죠. 그죠? 자, 손실충당금이 2,000원 남아있는 상태입니다. 자, 그런데 2021년 기말에 매출 채권 자, 받을 돈은 총 20만 원인데 그 중에 한 6천 원 정도는 못 받게 될 것이라 예상을 했다면 자, 손실충당금이 6천 원이 돼야 되죠. 그죠? 자, 손실충당금이 6천 원이 돼야 돼요. 지금 잔액은 2천 원 뿐이잖아. 자, 이 잔액이 6천 원이 되려면 여기에 4천 원이 추가돼야 되겠죠? 그래야 잔액이 6천 원이 될 거잖아요. 그죠? 자, 그래서 자, 해야 할 회계 처리는 자, 손실충당금을 4,000원 늘려주고 자, 손상차손 따라가는 거죠. 4,000원 이렇게 하는 것이 케이스 1번이었고 케이스 2번은 예상보다 대손이 많이 된 경우가 됐겠죠. 그죠? 자, 그래서 5,000원까지는 손실충당금과 서로 상계를 하지만 5,000원 상계 다 했는데 또 못 받게 되는 대손이 확정된 부분이 생긴다면 그거부터는 손상차손으로 기록을 하면 된다 그랬죠. 그죠? 자, 그리고 이제 결산일 날 매출 채권의 잔액이 20만 원이고 그 중에 한 만 원 정도는 회수가 되지 않을 것이라 예상을 했다면 손실충당금을 만 원으로 만들어줘야 되죠. 지금 현재는 손실충당금이 없는 상태니까 자, 손실충당금을 만 원 오른쪽에 적어서 손실충당금을 만 원으로 늘려줘야 재무상태표에 자, 20만 원 빼기 만 원 해서 자, 케이스 2번은 내가 부분 재무상태표를
안 했는데, 만약에 나타낸다면, 자, 이렇게, 자, 부분 재무 상태표, 그리고, 손실 충당금 10,000원 해서, 자, 190,000원으로 매출 채권이 보고가 되는 거죠. 자, 이게 케이스 2번이고, 자, 케이스 3번은, 자, 대손 확정이 예상보다 현저히 작고, 그래서, 자, 대손 확정된 부분이 현저히 작아서 다음 연도에도 대손이 거의 발생하지 않을 거라 생각해서, 그죠? 조금만, 자, 대손 충당금을 설정하는 경우가 되겠죠? 자, 그래서, 자, 5,000원이 있는 상태에서 1,000원 부분만 확정이 되었으니까 손실 충당금과 상계되는 부분은 1,000원 뿐이고요. 자, 그러면 5,000원에서 1,000원 해서 지금 현재 4,000원의 차이를 가지고 있는데, 자, 대손 충당금이, 아니, 손실 충당금이 3,000원이 되려면 손실 충당금을 1,000원만큼 줄여줘야 3,000원이 되겠죠? 부분 재무 상태표에 나타낸 것처럼. 자, 그래서 1,000원만큼을 줄여줘야 되니까 이 자리에 1,000원이 필요하죠. 그죠? 자, 그렇기 때문에 차변에 손실 충당금 1,000원, 대변에 자, 손상차손 환입 혹은 손상 환입이라고 자, 보고를 하게 되는 거죠. 자, 수익 계정인데, 그죠? 수익 계정인데, 자, 밑에 내가 판관비나 영업의 비용으로 간다는 얘기는, 자, 손상차손 영업의 수익이라고 해야지. 자, 다른 손상차손과 손상차손 환입이 다른 자산에도 있을 거 아니에요. 그죠? 다른 자산에서도 손상차손 혹은 다른 자산에서도 손상차손 환입이 있습니다. 그래서 자, 그걸 자, 중요하다면 손상차손 따로, 손상차손 환입 따로 이렇게 보고할 수도 있고요. 자, 중요하지 않다면은 전부 묶어서 단일의 금액으로, 그죠? 뭐 손상차손 순액으로 혹은 손상차손 환입 순액으로 이렇게 한 줄로만 나타날 수도 있겠죠. 자, 그래서 그 계산을 할 때 반영을 해주면 된다는 의미예요. 수익, 손익 항목이 오른쪽이라면 수익이죠, 수익. 자, 이게 손상회계이고요. 자, 손상회계를 적용하는 많은 자산들이 있습니다. 거의 유사한 형태로 손상회계가 회계 처리가 돼요. 딱 얘만 이런 게 아니고 매출 채권만 그런 게 아니고 자, 뭐 사용하는 유형자산에 대해서도 손상회계가 적용될 수도 있고 자, 재고자산에서도 손상회계 같은 게 있긴 하죠. 있긴 합니다. 그래서 자, 이 손상회계 잘 알아둬야 되고 자, 어느 자산이든 손상회계라고 하는 것을 하게 되면은 이와 유사한 흐름으로 가게 될 겁니다. 대변의 연구선 손상차손이라는 비용이 감소한 경우라고 볼 수 있나? 비용의 감소라고 볼 수도 있고 수익의 자, 과거에 손상차손이라고 자, 손실로 비용으로 기록해 놨던 것을 그게 과했다는 거죠. 그게 과해서 이번 회계 기간에는 그 반대 자, 수익이나 뭐 이익을 기록한 거다라고 보면 됩니다. 손상차손이라는 비용이 감소한 거다. 라는 것보다는 과거에 예상했던 손실의 폭보다 훨씬 적어서, 그죠? 손실과 반대되는 이득을 기록한 거다라고 보는 게 더 맞아요. 자, 손상회계는 중요합니다.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잘 알아둬야 됩니다. 잘 알아둬야 돼요. 자, 뭐 어느 자산이냐에 따라 계정 명칭이나 서편은 약간 다르지만 거의 동일한 로직, 거의 동일한 흐름으로 손상회계가 이루어져요. 자, 손상차손이라고 하는 사건이
빈번하게 발생하는 기업도 있고 드물게 발생하는 기업도 있습니다. 그죠? 그렇겠지? 자, 손상, 자, 대손해 확정이라고 하는 것이 매 회계기간 발생한다면 그건 경상적인 일반적인 것이기 때문에 자, 판매비와 관리비로 가야 되겠죠. 자, 그래서 이 매출 채권의 손상 차손은 판매비와 관리비로 갈 수 있죠. 자, 다른 자산의 손상 차손은 빈번하게 발생하지 않을 거 아니에요. 그죠? 유통업종에서 뭐 사용하고 있는 건물의 뭐 손상 차손을 기록할 수 있겠죠. 그죠? 자, 그건 빈번하게 발생하는 게 아니잖아요. 발생할 수도 있고 발생하지 않을 수도 있고 자, 그렇게 띄엄띄엄 나오는 애들은 당연히 영업의 항목으로 가야 되는 것이고 자, 매출 채권이라고 하는 것은 매 회계기간마다 있는 거고요. 그죠? 자, 대선의 확정이라고 하는 것도 금액의 차이만 있을 뿐 매 회계기간 발생한다면 그건 반복적으로 경상적으로 발생하는 항목이기 때문에 판매비와 관리비로 가리죠. 그렇게 되는 거예요. 자, 판매비와 관리비는 자, 그렇게 판단을 하면 됩니다. 그렇지, 그렇게 가는 거죠. 자, 우리 얘기를 안 했는데 벌써 그죠? 우리 흐름이 자, 판매비와 관리비까지 가 있어요. 그죠? 그래서 전에 내가 자, 우리 5장에서는 상품 매매업의 포괄손익계산서 그죠? 자, 그래서 3번까지 얘기를 했잖아요. 그죠? 이제 여러분들의 이해도가 높아졌으니 자, 그 이후에 얘기를 또 좀 하면 되겠네요. 그죠? 자, 보고식 포괄손익계산서는 자, 3번까지 했었고 그죠? 자, 4번 자, 판매비와 관리비입니다. 자, 5번 영업이익이에요. 자, 우리나라의 기업들은 기업들은 의무적으로 이 영업이익을 공시해야 합니다. 어떤 업종이든지 간에 유통업종이나 제조업종 마찬가지. 자, 그들뿐만 아니고 자, 뭐 서비스 업종이든 지주회사든 매출 개념이 없는 그런 기업들도 전부 영업이익은 의무적으로 공시를 하라고 하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영업이익 밑에는 이제 자, 영업의 수익과 영업의 비용이 나오겠죠. 그죠? 뭐 영업의 손익이라고 적으면 되겠네요. 자, 그러면 7번 자, 계속영업 부분 법인세 차감전 순이익이라는 해계망치 큰 이름을 가진 애가 나옵니다. 자, 계속영업 부문이다 라는 말이 붙는 이유는 자, 회계기간 중에 사업부의 중단 뭐 ABC 사업부 중에 C 사업부를 중단하게 되면은 자, 중단 영업 부문이 발생을 하죠. 그러면 중단 영업 부문에서의 손익과 계속 영업 부문의 손익을 구분해서 보여줘야 돼요. 자, 그런데 사업부의 중단이라고 하는 건 매우 이례적이고 드문 사건이죠. 자, 그렇기 때문에 자, 법인세 차감전 순이익이라고만 하면 되고요. 자, 8번 법인세 비용. 자, 그러면 뭐 9번 당기순이익, 10번 기타 포괄손익, 11번 총포괄이익이죠. 자, 그래서 자, 보고식 포괄손익계산서 전체 그죠? 작성하라 그러면 이 순서대로 작성이 되는 건데 자, 우리 회계원리에서는 법인세 비용을
다루지 않습니다. 법인세 비용은 없다 치는 거죠. 자, 법인세는 나중에 중급회계 정도 가면은 배우게 될 거고요. 자, 그러면 법인세 비용이 없다면 법인세 차감전 손익이 곧 당기 손익이 되겠죠, 그죠? 자, 법인세 비용이 없다면, 자, 그리고 우리 회계원리에서는 기타 포괄 손익도 하나도 다루지 않죠, 그죠? 기타 포괄 손익은 성격이 조금 특이한 그런 손익 항목입니다. 그래서 자, 그럼 기타 포괄 손익이 없으면 자, 법인세 차감전 순이익 같고 단기 순이익 같고 총 포괄 이익 같은 거죠. 그죠? 자, 그렇게 하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회계원리에서는 법인세 비용도 없다고 가정하고 누가 마이크를 안 껐나 보군. 무지 즐거운 일이 있나 봐. 자, 내가 입장하고서 강의 시작하기 전에 음소거 버튼을 누르는데 자, 조금 늦게 들어온 친구가 마이크 끄는 걸 깜빡했나 보군요. 자, 그래서 법인세 비용과 기타 포괄 손익이 없으니까, 없다고 가정하니까, 자, 법인세 차감전 순이익 자리에 단기 순이익 혹은 뭐 총포괄 이익이라고 써도 상관이 없는 거겠죠, 그죠? 자, 그래서, 자, 이 정도, 까지만 작성할 수 있으면 됩니다. 자, 그래서 이 영업이익이라고 하는 것은, 자, 기업의 주된 영업 활동을 통해서 자, 얼마나 많이 벌어들였냐라고 하는 것이 영업이익이죠. 자, 그래서 자, 이 영업이익이라고 하는 것은 주된 영업 활동만으로 얼마나 벌었냐라고 하는 것이고, 자, 당기 순이익은 당기 순이익은 경영자의 의사결정이 미치는 범위까지 고려했을 때 얼마나 벌었나 라고 하는 것이 당기순이익의 개념이에요. 자, 유형자산 처분 이런 거 그죠? 자, 얘기를 해야 되나? 아직 안 했잖아, 유형자산을. 자, 추대영업 활동 이외에 자산을 처분함으로써 자, 뭐 처분 손실, 처분 이익 같은 것들을 인식하게 됩니다. 자, 그런 것들이 다 반영이 된 것이 당기순 이익이라는 거죠. 자, 그러면 마지막 총 포괄 이익은 포괄 이익은 원천 불문. 자, 원천 불문하고 자, 얼마나 벌었니? 라고 하는 것이 포괄 이익입니다. 총 포괄 이익. 원천을 불문하고 뭐 경영자가 통제할 수 있는 요인, 통제할 수 없는 요인이든 뭐 원천 불문하고 자, 벌어들인 게 얼마니? 라고 하는 것이 포괄 이익의 개념이에요. 자, 원래 무슨 보고서든지 간에 제일 첫 줄과 제일 마지막 줄이 제일 중요한 정보들을 담고 있습니다. 그죠? 제일 첫 줄과 제일 마지막 줄이 제일 중요한 정보를 담고 있어요. 그런 차원에서 제일 밑에 보고되는 게 총 포괄 이익이라는 거죠. 자, 그래서 제일 첫 번째, 제일 첫 줄에 잘 보이는 자리에 매출, 벌어들인 주된 영업 활동으로 벌어들인 수익의 총액이 나오는 것이고, 맨 마지막에 제일 하단에 제일 잘 보이는 자리에 원천 불문하고 기업이 얼마나 벌어들였냐
라고 하는 것이 나오게 되는 거죠. 자, 이 총포괄 이익은 누가 좋아하느냐? 누구에게 제일 유용하냐? 주주에게 제일 유용합니다. 주주. 자, 주주 입장에서는, 자, 주가 극대화. 그죠? 주가를 제일 높은 수준으로 올려주면 제일 좋죠. 자, 그러면 그 주식 가격 예측하는데, 주식 가격의 변동을 설명하는데 제일 도움이 되는 이익 지표를 총포괄 이익으로 보고 있습니다. 현대회계에서는. 자, 그래서 제일 밑에 제일 잘 보이는 자리에 자, 원천불문하고 얼마나 벌어들였냐라고 하는 것을 제일 잘 보이는 자리 하단에 표시를 하게 되는 거죠. 다른 이익 지표, 다른 수익 항목이 자, 주가의 변동, 주가의 변동을 설명하거나 주가를 예측하지 못하는 건 아니겠죠. 그죠? 가장 잘 설명하는 것, 가장 잘 예측하는 것이 포괄이익이라고 알려져 있고, 그래서 회계 기준에서는 제일 하단에 제일 잘 보이는 자리에 포괄이익을 표현을 하게 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이제 회계 원리를 다 배우면, 그죠? 포괄손익계산서도 보고식으로 알아야 되고요. 순서는 자, 이렇게 매출, 매출원가, 매출총이익, 판매비와 관리비, 영업이익, 영업의 손익, 당기순이익, 기타 포괄손익, 총포괄이익 이런 수순으로 작성을 하면 된다. 이렇게 이해를 하면 되겠네요. 자. 자, 법인세 비용, 기타 포괄 손익은 없다고 가정을 하고 이야기를 하는 거죠. 자, 다양한 이익 지표들 유연성, 쓰임새가 다 다르겠죠, 그죠? 자, 영업이익을 뉴스에서는 맨날 영업이익 얘기를 하는데, 자, 영업이익에 관심이 제일 많은 사람은 누구일까요? 영업이익에 제일 관심이 많은 사람, 돈 빌려준 사람들이요. 돈 빌려주는 사람들은, 자, 여러분들 뭐 돈을 빌려 받는지 모르겠지만, 자, 개인이 돈을 빌리려 하면, 자, 직장인이냐 물어보고, 그렇다. 그러면, 1년에 직장으로부터 받은 돈이 얼마냐? 딴 데 받은 거 말고, 네 직장에서 받은 건 얼마냐? 라고 하는 거. 1년 혹은 2년치를 가지고 오라 그러죠. 자, 연봉, 개인의 연봉에 대응되는 것이, 기업으로 본다면 영업이익이라고 볼 수 있겠네요. 그죠? 주된 영업 활동만으로 얼마나 벌었냐? 라고 하는 거고요. 자, 이 주된 영업 활동 이외의 활동으로 번 것은 별로 관심이 없다는 거죠. 왜냐하면 걔들은 빈번하게 자주 발생하는 항목도 아니고, 자, 그 이후에 또 다르게 반대 방향으로 나올 수도 있는 거기 때문에 주된 영업 활동만으로 얼마나 벌어들였냐라고 하는 것이 돈 빌려주는 사람 입장에서는 제일 중요합니다. 그만큼 빌려주면 떼이지는 않는다라고 하는 거잖아요. 그죠? 그렇기 때문에, 자, 채권자들이 의사결정을 할 때 반드시 참고하는 이익 지표가 영업이익이라면, 자, 주주들이 주가를 예측하는데, 자, 확인하는 이익 지표는 포괄이익부터다. 이렇게 이해를 하면 되겠네요. 자, 우리나라가 사용하고 있는 회계 기준은 자, 영미권 국가들 중심으로 자, 회계라고 하는 것이 그죠? 자, 주식시장이 일찍부터 발달한 미국과 영국 쪽에서 많은 발전이 있었던 분야죠. 그래서 자, 이 자본시장이 일찍부터 발달했다는 건 주식시장이 일찍부터 발달했다는 건 자, 기업이 필요로 하는 자금을
자, 주식 시장이 자, 훨씬 더 채권자들보다 더 많은 자금을 제공해 줬던 나라들이에요. 자, 그런 것에서 발생한 회계 기준들은 주주 중심일 수밖에는 없습니다. 그죠? 주주 중심일 수밖에 없어요. 자, 그런데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어떻게 되나요? 약 10년 전만 하더라도 주식 시장보다 채권자들이 금융기관이나 은행 혹은 재력가들이 훨씬 더 기업이 필요로 하는 자금을 많이 제공을 해줬던 거죠. 요즘은 반대죠. 주식시장이 이제 살짝 역전했어요. 자, 역전이 되었다는 거죠. 자, 역전이 되었다는 얘기는 채권자들의 정보 수요, 채권자들의 목소리, 자, 영향력 크다는 걸 의미하죠. 영미권 국가들과는 달리 자, 상당 부분 채권자들이 자금을 제공하고 있기 때문에 그들의 정보 수요도 충족을 시켜줘야 됩니다. 자, 그래서 이 얘기를 왜 하느냐? 자, 아까 5번 영업이익, 그죠? 자, 반드시 표시를 해야 된다 그랬죠, 그죠? 왜 그럴까요? 자, 영어로 되어 있는 국제회계 기준은 우리가 그죠? KIFRS, IFRS 얘기를 하는데 영어로 되어 있는 회계 기준에서는 영업이익 얘는 보고하든지 말든지예요. 보고하든지 말든지. 자, 보고하든지 말든지인데 우리나라는 그렇게 할 수가 없다는 거죠. 채권자들의 정보 수요도 만만치 않다는 거죠. 과거에는 채권자들이 더 많은 자금을 제공했고, 자, 그들의 주장이 강력하게 먹혀 들어갔겠죠. 그죠? 그 시기에서는. 하지만 이제는 역전이 되었는데, 그래도 역전이 되었다고 해도, 자, 채권자들이 제공하는 자금이 많으니까, 그죠? 6대 4, 6.5 대 7, 6.5 대 3.5, 이 정도 되니까, 그죠? 자, 그들의 정보 수요도 충족을 시켜줘야 되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자, 이 5번 영업이익을 우리나라의 경우에는, 자, 한국의 경우에는, 의무로, 해놓고 있는 거죠. 자, 한국의 경우에는, 자, 그래서 KIFRS에서는, 의무적으로 표시할 것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자, 하지만 영어로 된 국제회계 기준 IFRS는 선택사항이에요. 선택사항. 그래서 주주 입장에서는 중요한 의미가 없는 이 이익지표는 보고하든지 말든지인 거죠. 보고하든지 말든지인 거예요. 자, 그렇지만 우리나라는 전면 수용했음에도 불구하고 살짝씩 그죠? 다른 부분이 있는데 그게 바로 이 채권자들의 정보 수요 때문이다. 이렇게 이해를 하면 되겠네요. 자, 우리나라는 그리고 영업이익을 가지고 규제 수단으로 제재 수단으로 활용을 해요. 그래서 코스닥, 코스피 주식시장에 상장되어 있는 기업들 있잖아요. 그 기업들의 코스피 같은 경우는 영업이익이 응수가 되는 순간, 즉 영업 손실을 보고하는 순간 퇴출입니다. 퇴출이에요. 상장 폐지예요. 자, 코스닥의 경우에는 횟수나 이런 게 연속으로는 몇 번, 띄엄띄엄 몇 번, 이렇게, 그죠? 다른 규정이 있지만, 코스피의 경우에는 영업이익이 영업 손실이면 상장 폐지입니다. 자, 그렇게 제재수단, 규제 목적으로 활용을 하고 있기 때문에, 자, 이걸 선택으로 하게 내버려 둘 수가 없죠. 선택을 하게 내버려 둘 수가 없어요. 그런 부수적인 문제점도 있습니다. 자,
이 정도만 하고, 그죠? 오늘 할 거 해야겠죠? 자, 뭐 그냥 참고 삼아, 그죠? 뭐 이런 배경도 알면 여러분들이 이해를 하는데 훨씬 더 좋을 것 같아서 이야기를 한 것이고, 자, 오늘은 교재, 자, 254페이지, 미수금, 그거 알잖아요. 그죠? 주택영업 활동 이외에 자산을 처분하고 그 대금을 나중에 받기로 하면 사용하는 계정이 미수금 계정. 자, 미수수익. 자, 재화나 서비스, 제공하고, 그 대가를 받지 못한 경우 미수수익. 그죠? 자, 다 아는 거네요. 선급금. 얘도 알고 있는 거죠. 자, 전도금 알 필요 없습니다. 가지급금, 아주 바보 같은 계정 과목이에요. 지급을 하긴 했지만 어디다 지급했는지 모르겠다. 가지급금이죠. 지급을 하긴 했는데 누구한테 줬지? 라고 하는 말도 안 되는 계정 과목이 되겠습니다. 바로 세부 계정으로 다른 계정으로 바꿔놔야겠죠. 선급 비용 자산인 거 우리 알고 있습니다. 그죠? 수정 분계 때 아주 우리를 즐겁게 해줬던 그죠? 선급 비용. 자, 넘어가면 되네요. 자, 매입 채무. 자, 매출 채권은 뭘로 했나? 매출 채권은 저 기호를 썼구나. 자, 매입 채무는 자, 역시나 재무상태표에 보고되는 계정 과목이죠. 그래서 회계기간 중에는 뭐 외상매입금으로 하든 뭐 지급어음으로 하든 뭐든 하든 뭐 상관없습니다. 뭐 회계기간 중에야 몇 개월 쪽에는 상관없고 자, 재무상태표를 작성하게 되면은 얘들을 다 더해서 매입 채무라고 하는 계정으로 보고를 하면 되겠습니다. 다 아는 거죠, 뭐. 그죠? 단기 차입금. 자, 매출 채권은 못 받게 되는 부분을 예상하는 그런 회계가 있었습니다. 그죠? 자, 뭐 전통적으로는 대손회계라고 불렀던 뭐 IFRS 식으로 얘기한다면 금융자산의 손상회계가 있었는데 자, 매입 채무는 그런 게 없겠죠, 그죠? 매입 채무는 그런 게 없습니다. 내가 외상대금은 100억이지만 한 100억 중에 한 5억은 띄어먹을 거야. 뭐 이런 게 되잖아요. 그죠? 5억 정도는 안 줄 거다. 이런 게 되는 거니까 말도 안 되는 거죠. 넘어가면 되네요. 자, 단기 차입금. 그래서 결산일로부터 1년 이내에 갚기로 하고 1년이면 단기 차입금이죠. 모르지 않을 테고. 자, 당좌예금에서 자, 우량한 기업, 신용도가 좋은 기업에 대해서는 은행이 돈을 너무 빌려주고 싶어 해가지고 마이너스 통장인 당좌 차월도 해준다 그랬죠. 역시나 차입금에 포함을 시키면 되는 겁니다. 자, 미지급금, 미지급 비용 얘기 안 해도 되겠고요. 그죠? 자, 선수금, 계약금 받은 거 모르지 않을 테죠. 그죠? 자, 선급금과 선수금, 주된 영업 활동과 관련하여 계약금조로 주고받으면 선급금과 선수금이죠. 자, 예수금. 자, 예수금은 기업이 그죠? 대신 가지고 있다가 내주는 것들을 예수금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종업원들 뭐 밑에 예제 굳이 볼 필요 없이 급여 명세 같은 거 받아보면 국가에서 정해준 표에 따라서 소득금액에 따라 법인세와 주민세 아니 법인세래 소득세와 개인에게는 소득세와 근로소득세와 재산 아니 주민세 뭐 이런 것들 일단 띄고 그죠? 그다음에 국민연금 띄고 건강보험 띄고 무슨 보험 띄고 그죠? 한 4개 정도 있죠. 자, 그런 것들 띄고 급여 줍니다. 그죠? 통장으로 지급이 되죠. 그러면 그 띈 돈들을 예수금으로 기록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 뭐
근로소득세 예수금, 주민세 예수금, 뭐 건강보험료 예수금, 국민연금 예수금 이렇게 이런 계정으로 해놨다가 실제 해당 기관에다가 회사가 대신 납부를 해주는 거죠. 자, 이런 걸 회사가 대신 납부해주지 않으면 종업원들은 반드시 하루를 쉬면서 이런 것들을 각 기관을 돌면서 내야 합니다. 그죠? 자, 그렇기 때문에 기업이 일괄적으로 납부를 해주게 되는데, 급여에서 제하고 납부하기 전까지 예수금으로 기록했다가 납부를 하면 뭐 사라지는 계정이 되겠죠. 자, 가수금. 자, 이건 가지급금보다는 덜 바보 같네요. 그죠? 받긴 받았는데 누가 줬는지 모르겠다라고 하는 거죠. 자, 빨리 찾아서 누가 줬는지 알아서 해당 계좌, 그죠? 뭐 받긴 받았는데 누가 준 건지 모르겠다. 그래서 이걸 빨리 찾아서 올바른 계정으로 바꿔 놔야 되겠죠? 자, 선수수익 부채라는 거 이미 알고 있습니다. 그죠? 자, 7장은 아니, 우리가 이거 한 게 6장이었지? 6장은 자, 유동자산 중에서 당좌자산만 그리고 유동부채에 대한 내용들이 있었습니다. 그죠? 그래서 뭐 상대적으로 그렇게 뭐 까다롭거나 혹은 뭐 중요한 그런 내용은 다른 챕터에 비해서는 좀 적었어요. 자, 그 다음 이제 7장으로 넘어갑니다. 7장. 자, 7장 다음에는 화폐 시장가치, 그리고 비유동자산, 이런 순서대로 한다 그랬죠. 그죠? 자, 7장은 재고자산이네요. 재고자산. 얘도 당연히 유동자산이고요. 그죠? 유동자산이고. 유통업종에서는 주된 수익 창출원이죠. 그래서 요즘같이 뭐 보관 기술이 뛰어나거나 혹은 이 거래처의 관계 뭐 이런 걸 잘 해놔가지고 그죠? 재고 수준을 최소화 할 수도 있지만 옛날에는 그렇지 않았겠죠, 그죠? 옛날에는 상대적으로 창고에 많이 쌓아놓고 있었고 그러다 보니까 유통업종에서 더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었고 그죠? 그래서 뭐 옛날에는 금액이 조금 컸을지 몰라도 최근에는 그렇게 재고자산의 비중이 그렇게 크지는 않습니다. 자, 재고자산에 해당하는 것부터 이야기를 해야 되겠죠. 자, 재고자산의 종류는 다음과 같이 세 가지로 구분되어 있습니다. 자, 첫 번째, 자, 판매, 자, 정상적인 상황에서 판매를 목적으로 보유하고 있는 이라고 해서 내가 교재에도 없는 말을 끼워 넣었죠. 그죠? 정상적인 상황에서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뭐, 자, 물건을 판다라고 했을 때, 자, 제값받고 파는 것하고 금매하고 성격이 완전 다르죠. 제값받고 파는 거하고 금매하고는 다릅니다. 그래서 자, 그런 금매에 해당하는 것들은 포함을 시키면 안 돼요, 원래는. 그래서 자, 그런 자, 판매라고만 되어 있지만 어떤 판매냐에 따라 또 분류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 정상적인 상황에서 판매를 목적으로 보유하고 있는 거다라고 하는 거고요. 자, 두 번째는 정상적인 상황에서 판매를 위해 생산 중에 있는 자산. 제공품이죠. 자,
반제품이 있는데, 위에 반제품은, 자, 뭐, 한 완성도 60% 정도 되면은 부품, 특정 부품 A가 된다라고 해봅시다. 그러면 그 부품 시장이 형성되어 있으면 부품 형태로도 팔 수 있고 또 추가로 40% 더 가공해서 100% 완성시켜 팔 수도 있겠죠. 그죠? 자, 그래서 중간 시장이 형성되어 있는 부품 같은 거라면 반제품으로 확인하는데 중요한 건 전혀 아니죠. 자, 세 번째는 제조 및 영업 활동의 사용 혹은 소비. 자, 원재료와 소모품이 있습니다. 자, 반갑네요. 소모품, 그죠? 소모품. 자, 부품. 자, 부품도 뭐 해당이 될 수는 있는데, 뭐, 굳이 써야 되나? 그죠? 자, 소모품, 반갑죠, 그죠? 수정분계 때 역시나, 자, 즐거움을 줬던 애가 나와 있네요. 자, 한국채택국제기 기준에서는 재고자산을 이렇게 나누고 있지만, 자, 우리는, 이거 말고는 다룰 애가 없네요. 그죠? 우리는 제조업은 다루지 않으니까 제품, 제공품, 원재료는 모두 제조업에 국한된 계정들이죠. 자, 우리 유통업, 상품 매매업에서는 상품만 볼 수 있습니다. 자, 재고자산은 한번 요걸 한번 생각해 보죠. 자, 2020년 자, 기초상품 2020년을 기준으로 자, 기초상품은 자, 전기 2월 된 것일 테고, 그죠? 이번에 매입한 거, 단기 순 매입액, 얘는 판매된 부품과 판매되지 않은 부분으로 나누어 졌었죠, 그죠? 자, 2021년에 가면 어떻게 되나요? 자, 이 기말 상품이 자, 기초 상품이 되죠, 그죠? 자, 기초 상품이 됩니다. 그래서 자, 우리 재고자산에서는 뭐 순서대로 재고자산의 뭐 저 취득 이런 거는 이미 했잖아요, 그죠? 우리 상품 구입했을 때 매입으로 기록한다는 거 했었죠, 그죠? 자, 매입에 대한 얘기 했고, 자, 자, 그러면 여기 챕터에서 하는 일, 6장 재고자산에서는 일단, 자, 기말 재고가 얼마로 결정되느냐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계산해 내게 됩니다. 그래서 먼저 해야 되는 것이 기말 재고의 결정이에요. 자, 기말 상품의 금액이 얼마로 결정되느냐라고 하는 것이 자, 미치는 영향을 한번 따라가 볼까? 자, 기말 상품이 자, 뭐 몇 가지 방법이 있다 그랬죠, 그죠? 뭐 내가 소개할 방법은 한 5, 6가지 정도가 되는데 자, 다른 방법에 비해 기말 상품을 자, 더 크게 보고했다고 한번 해봅시다. 자, 이 방법 자체가 자, 다른 방법에 비해 기말 상품을 크게 보고하는 방법이에요. 자, 그러면 자동적으로 어떻게 되나요? 매출 원가라고 하는 것이 작아지겠죠? 자동이죠, 자동. 그죠? 산식에 의해서. 자, 자동적으로 매출 원가는 작아집니다. 그죠? 이게 2번. 자, 매출은 영향을 받지 않는 상태에서, 자, 매출 원가가 작아지게 되면은 자동적으로 어떻게 되나요? 매출 총이익은 커지겠죠?
어디 갔니? 3번. 자동적으로 매출 총이익은 커질 겁니다. 그죠? 매출은 영향을 받지 않는 상태에서 매출원가가 작아졌으니까 매출 총이익은 커지겠죠. 그죠? 자, 기말 상품, 다음 연도에 기초 상품이 됩니다. 결국 그렇다는 얘기는 이 콜을 기준으로 왼쪽이 커진다는 얘기죠. 동그라미 4번. 자, 이 콜을 기준으로 왼쪽이 커지면 그 금액만큼 오른쪽도 커져야 되겠죠. 오른쪽도 커지게 되고 그 커진 것을 자, 기말 상품에 영향이 없다면 죄다 얘가 떠안을 겁니다. 그죠? 자, 5번 얘가 따라서 올라가겠죠. 그죠? 자, 기말 상품에 영향을 안 준다면 그죠? 이라는 단서를 붙여서 얘기를 해야 되는 거죠. 자, 기말 상품이 또 어떻게 결정되느냐에 따라서 또 다르겠죠. 또 이런 관계가 성립을 할 겁니다. 그죠? 자, 그래서 자, 기말 상품의 금액이 얼마로 결정되느냐라고 하는 것이 자, 2020년에도 영향을 주고요. 2021년에도 영향을 주죠. 그래서 얘가 영향을 안 받는다면 자, 매출원가가 작아지는 금액, 커지는 금액은 동일하겠죠. 그죠? 동일하겠죠. 동일합니다. 그래서 기말 재고가 얼마로 결정되느냐 하는 것이 2020년의 손익에도 영향을 주고 자, 2021년의 손익에도 영향을 주게 되죠. 자, 매출원가가 커진다는 얘기는 자동적으로 이걸 하지 않았나? 어디 갔어? 원 6 매출 총이익은 떨어져야 되겠죠. 자, 이렇게 자, 기말 상품 하나가 얼마로 결정되느냐라고 하는 것이 2020년 당기의 손익에도 영향을 주고 다음 회계 기간에도 역시나 손익에 영향을 주겠죠. 그죠? 자, 그 내용이 교재 278페이지 하단에 그림 7-1로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나는 기말 상품이 과대평가되는 밑에 케이스를 한 거고요. 자, 위의 케이스는 여러분들이 한번 따라가 보면 되겠죠. 그죠? 자, 그렇게 이해를 하면 되고, 자, 기말 재고 금액을 이제 2절, 3절 통해서 기말 재고 금액을 계산을 할 겁니다. 자, 계산을 할 거고요. 자, 기말 재고 금액은 자, 수량에다가 단가를 곱하면 되는 거죠. 자, 수량에다가 자, 곱하기 단가. 자, 단가가 즉 사왔던 금액이 매 시점마다 똑같은 금액으로 사왔다면 단가 하나만 쓰였겠네요. 그죠? 자, 그런데 사올 때마다 단가가 달랐다면 또 어떤 단가가 남았는지 정해줘야 되겠죠. 그래서 자, 수량을 관리하는 방법이 두 가지가 있고 단가를 산정하는 방법이 크게 보면 뭐 한 3개 정도라고 볼 수 있습니다. 총 6가지 방법을 여러분들이 알아야 되는 거죠. 할 줄 알아야 되는 겁니다. 자, 그러면 수량에 대한 이야기가 나와야 되는데, 자, 우리 교재 2절 제목을 보니까, 자, 재고 자산의 수량 관리 및 기록 방법이라고 되어 있죠. 그죠? 자, 재고 자산의 수량을 관리하는 방법을 선택하는 것은 결국은 재고 자산의 자, 기록 방법을 선택하는 것과 똑같다라고 하는 거죠. 즉, 수량을 관리하는 방법이 뭐냐에 따라서 회계 처리 방법이
다르다는 거죠. 자, 수량을 관리하는 방법이 실지재고조사법과 계속기록법이에요. 자, 이거 들은 적 있죠, 그죠? 전에 내가 한번 얘기한 적 있습니다, 그죠? 자, 실지재고조사법과 계속기록법이라고 하는 방법이 바로 수량을 관리하는 방법에 대한 이야기예요. 자, 자, 아무 말이 없으면 실지재고조사법이다라는 얘기도 내가 했죠, 그죠? 기본값은 입니다. 실지재고조사법이에요. 자, 아무 말이 없으면 실지재고조사법을 적용한 것이고, 계속기록법을 쓰고 있다면 꼭 계속기록법을 쓰고 있다. 이렇게, 그죠? 이야기를 하게 된다는 거죠. 자, 우리 교재에서는 실지재고조사법의 기록 방법과 계속기록법의 기록 방법 다 제시가 되어 있는데, 여러분들은 실지재고조사법의 내용만 잘 알면 됩니다. 나중에 중급회계 정도 가서 그죠? 그때 계속기록법의 회계 처리 이거 이렇게 하구나, 이렇게 하는구나. 그때 가서 알아도 상관없습니다. 상관없어요. 자, 하나라도 실질재고조사법의 회계 처리 하나만이라도 잘 할 수 있으면 회계원 예산은 충분합니다. 자, 실질재고조사법은 예전부터 회계 분야에서 이 재고자산의 기록 방법으로 많이 써온 방법이에요. 전통적인 방법이라는 거죠. 자, 전통적인 방법이에요. 그래서 아무 말이 없으면 이해로 하는 겁니다. 자, 실질재고조사법은 결산일날 한번 창고에 가서 실제 얼마나 있나 따져봐서 있는 것만큼이 기말상품, 없는 건 매출원가까지 팔린 거다라고 보는 방법이 되겠습니다. 자, 결산일날 한번 창고에 가서 확인하는 거죠. 자, 반면에 계속기록법은 물건을 구입할 때뿐만 아니라 물건을 팔 때에도 매출원가를 바로바로 기록해주는 방법이에요. 그래서 이 두 방법의 차이를 조금 나타내보면은, 우리가 방금 썼던 식으로 기초상품 플러스 단기 순매입, 여기까지는 똑같고, 그죠? 먼저 결정되는 것, 실질재고조사법에서는 결산일날 창고에 가서, 결산일날 창고에 가서 기말재고가 얼마나 있나 따져보고, 그죠? 기말상품 따져보고, 얼마 있네? 그럼 나머지는 팔린 거지, 라고 보는 방법인데 반해서, 계속기록법은 아니죠. 이 흐름이 아니죠. 그죠? 계속기록법은 식으로 나타내보면, 기초상품에다가 단기 순매입에까지는 같지만, 먼저 결정되는 것은 판매 시점마다 매출원가를 기록했기 때문에 매출원가가 먼저 기록이 되고요. 그러면 결산일에 창고에 가보지 않더라도 기말 상품이 얼마나 있겠다라는 것을 파악할 수 있는 방법이 계속기록법이에요. 그러면 숫자를 줘볼까? 기초상품 200개, 단기 순매입액 600개. 기말 상품이 100개 있다면 팔린 거는 700개다. 700개가 팔렸다라고 보는 방법이 실질재고조사법이라면, 계속기록법에서는 판매될 때마다 몇 개 팔았다라고 하는 것을 기록하기 때문에, 몇 개를 얼마치로 팔았다라는 것을 기록하기 때문에
자, 매출원가가 정부상 파악이 되고요. 그럼 자동적으로 창고에 가보지 않더라도 100개가 남아있겠거니 라고 보는 방법이 계속 기록법이에요. 자, 그럼 실제 기업은 어떻게 하나요? 실제 기업은 병행합니다. 병행. 그죠? 자, 회계 목적으로는 자, 하나를 선택하게 되는 거죠. 회계 목적으로. 그래서 우리 기업은 재고자산의 수령을 관리하는 방법으로 계속 기록법을 적용한다. 우리 기업은 뭐 실질재고조사법을 적용한다. 자, 이렇게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회계보고서에 주석에 가면 바로 나와요. 그래서 주석에 가면은 자, 둘 중에 무엇을 선택하고 있다라고 하는 말이 대본에 나옵니다. 그래서 회계 목적으로는 하나를 선택해야 되지만 실제 기업들은 병행하고 있죠. 그죠? 병행. 계속 기록법 쓴다고 창고에는 얼씬하지 마. 결산일날 창고에 가면은 사표 쓸 준비해라. 뭐 이런 식이 되는 건 아닐 거 아니에요. 그죠? 실질재고조사법을 쓴다 하더라도 판매 시장에서 몇 개 팔았는지 파악하고 세는 사람 회사 각오할 것, 뭐 이런 식은 아닐 거 아니에요. 그죠? 자, 그래서 기업은 병행을 하는 거고요. 병행을 하는 것이고 회계 목적으로, 그죠? 회계 목적으로는 우리는 실질재고조사법을 적용하는 기업이다. 우리는 계속기록법을 적용하는 기업이다. 이렇게, 그죠? 자, 회계 목적으로는 하나를 선택하고 있어야 합니다. 자, 여러분들이 회계처리 알아야 되는 건, 자, 실질재고조사법에서의 회계처리. 우리가 이때까지 해왔던 재고자산 관련 회계처리는 실질재고조사법에서의 회계처리입니다. 우리 5장에서 했던 상품매매업의 결산 절차, 수정분계. 당연히 실질재고조사법에서의 회계처리인 거예요. 자, 실질재고조사법의 회계처리만 잘 알면 되고, 계속기록법 가지고 스트레스, 뭐다 정도만 알면 되고, 그죠? 다르다는, 실질재고조사법과는 다르대 정도만 알면 되고, 자, 세부적인 내용들은 나중에 배우면 됩니다. 자, 컴퓨터에 의한 재고관리. 자, 뭐, 잘하고 있겠죠, 뭐. 자, 수량 관리하는 방법 얘기를 했고요. 자, 그 다음 이제 두 번째는 단가를 결정하는 방법에 대해서 얘기를 해야 되겠죠. 자, 재고자산의 단가 결정 방법을, 자, 다른 말로는, 원가흠에 대한 가정이라는 말로, 바꿔 쓰기도 합니다. 그래서, 자, 단가 결정 방법이라고 표현하기도 하고, 그죠? 옛날부터 이 단가 결정 방법을 원가 흐름에 대한 가정이다라고 이야기를 많이 해왔기 때문에, 똑같은 의미로 쓰는 거예요. 또 똑같은 의미로 쓰고 있습니다. 자, 단가 결정 방법은 먼저, 자, 먼저 하나 따져야 될 게 있습니다. 자, 개별적으로 단가를 추적할 필요성이 있냐 없냐. 자, 필요성이 있나 없나를 먼저 따져야 됩니다. 자, 개별적으로 단가를 추적할 필요성이 있는 애들은 어떤 애들일까요? 자, 고가의 물건들, 그죠? 자, 초대형 선박 한 개 만드는데 얼마 들었는지 개별적으로 추적을 해야 되겠죠, 그죠? 자, 뭐 유통업 뭐 이러면 뭐 갤러리 같은 곳에서 전시도 하지만 유명 화가의 예술 작품도 구입하기도 하죠, 그죠? 뭐 그런 것들이라든지 혹은 귀금속이라든지 뭐 이런 고가품들은 개별적으로 단가를 일일이 추적하고 있어야 되겠죠, 그죠? 자, 그런 애들에 대해서는 개별법이라고 말하기도 웃기지만 개별적으로 관리를 잘해야 되는 거죠. 하나하나 얼마 주고 사왔다는 걸 뭐 태그를 붙여 넣든지 뭐 스티커를 붙여 놓든지 뭐 바코드를 심어 놓든지 뭐 방법은 알아서 하는 것이고, 그죠? 자, 개별적으로 파악을 하고 있어야 되는 겁니다. 자, 그런 경우는 매우 드문 경우죠.
예외입니다. 예외. 개별법은 예외예요. 그래서 논외죠. 논외. 논외. 자, 개별적으로 단가를 추적할 필요성이 없는 애들이 대부분일 겁니다. 그죠? 자, 대량 생산되는 것들. 자, 이런 것들은 개별적으로 굳이 단가를 추적할 필요성이 없어요. 자, 그런 경우에는 자, 원가 흐름에 대한 가정을 도입하고 그 가정만 충실히 적용해주면 되는 겁니다. 자, 원가 흐름에 대한 가정. 좀 전에 단가 결정 방법이라고 부르기도 한다 그랬죠. 그죠? 자, 이 원가 흐름에 대한 가정이 바로 자, 선입선출법, 평균법, 후입선출법이에요. 자, 원가 흐름에 대한 가정은 선입선출법, 평균법, 후입선출법 같은 애들이 원가 흐름에 대한 가정, 즉 단가 결정 방법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자, 참고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참고. 그래서 뭐 가정이니까 자, 우리 기업에게 제일 잘 맞는 것을 선택하면 됩니다. 우리 기업은 입구로 쓰는 문과 출구로 쓰는 문이 달라요. 참고가 형태가. 자, 입구로는 안에 넣는 것만 되고 출구는 저기 반대편에 나 있는 쪽에서 물건을 빼서 출고를 해야 돼요. 자, 그러면 선입선출법이 딱이겠죠, 그죠? 딱이겠죠? 자, 선입선출법. 그래서 먼저 들어온 게 먼저 팔려 나간다라고 보는 방법이에요. 자, 줄여서 자, FIFO라고 표현하겠죠, 그죠? 자, 반면에 후입선출법은 자, 반대겠죠, 반대. 그죠? 자, 가장 최근에 들어온 게 먼저 팔려 나간다라고 보는 방법이죠. 자, 그래서 자, LIF 혹은 라이포, 파이포, 이렇게, 그죠? 줄여서 말하기도 하는데, 그냥, 그런 분도 계시니까 그냥 내가 참고로 이야기, 알려주는 거죠. 내가 이렇게 영어 명칭을 쓸 건 아닙니다. 자, 중간에 있겠죠, 그죠? 평균법 있습니다. 자, 평균법은 평균적으로 팔려나간다는 거죠. 그래서 후입선출법이 어울리는 우선 참고의 문이 딱 하나만 있어가지고 거기로 넣고 거기로 빼야 됩니다. 자, 그러면 후입선출법이 딱이죠. 자, 밀어넣는 건 어떤 문에서든 다 밀어넣어도 되지만 빼낼 때는 위에 달려있는 크레인으로 빼내야 한다면 평균법이 또 맞을 수도 있겠죠, 그죠? 자, 그래서 자, 이 선입선출법, 평균법, 후입선출법은 어떤 애들이 먼저 팔려 나간다에 대한 가정이고요. 자, 선입선출법은 오래된 애부터 팔려 나간다는 가정. 후입선출법은 가장 최근의 거부터 팔려 나간다는 가정. 평균법은 평균적으로 팔려 나간다는 가정입니다. 그래서 자, 실제 기업에서 어떻게 하고 있나? 어떤 물건이 나갔나? 상관 안 하는 겁니다. 상관 안 하는 거예요. 이 가정을 선택했으면 이 가정만 충실히 적용해주면 되는 겁니다. 진짜예요. 자, 실제 물건이 언제 있었는데 언제 팔려고 이런 걸 따지지 않습니다. 그런 걸 따지지 않아요. 그냥 자, 그 개별적으로 단가를 추적할 필요성이 없는 항목이라서 없는 상품이라서 자, 원가 흐름에 대한 가정을 적용하기로 했다면 그 가정만 충실하게 적용해주면 되는 것이 자, 제거하는 단가 결정이에요. 자, 그러면은, 자, 우리 교재에 공통 예제가 있겠죠. 그죠? 공통 예제를 가지고서, 공통 예제는 예제 7-3이군요. 자, 예제 7-3을 가지고서, 각각의 방법별로 기말 재고가 얼마로 결정되는지, 자, 기말 재고만 결정하면 자동 매출원가 자동이죠. 그죠? 산식에 의해서. 자, 그러니까, 자, 기말 상품이 얼마로 결정되는지를 자, 해야 되는데 그 전에 15분 정도 쉬어야겠죠. 휴식 후 자, 3시
5분, 6분, 14분만 쉽시다. 3시 20분에 다시 시작하도록 할게요. 자, 쉽니다.